여기서 더 내려갈 만한 데가 있겠느냐. 감산뿐만 아니라 차기 투자도 줄였죠. 옛날로 따지면 거의 반도체에서 하나씩 망해서 사라지는 거랑 비슷한 레벨일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밀릴 곳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제 산업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최근에 이제 챗봇, AI 관심이 많으셔서, 또 이제 사실 작가님께서 반도체 관련된 책도 내셨고, 이번에 또 AI의 이제 혁명의 미래, 아무래도 챗봇과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작가님에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 세계가 목숨을 걸고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그렇고, 뭐 한국도, 중국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뭐 당장 제 눈앞에 네. 보면 전자기기가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도. 그렇죠. 노트북 있고, 스마트폰 휴대폰 있고,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안 보이겠지만 뭐 마이크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있죠. 뭐 제가 쓸 수 있는 전자기기가 되게 많은데 네. 이 기기들 없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 유튜브를 못 만들겠죠. 꿈만 되겠죠? 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오페라나 무슨 뮤지컬로 만들어서 상영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 써야 될 것들을 하나씩 대체해주는 물건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 좋은 반도체를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의 효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또 수요가 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를 차지하는 게 중요해지죠. 반도체가 있어야 큰 효율을 가질 수 있고 반도체 자체도 부가가치가 크니까요. 근데 반도체가 어쨌든 뭔가 중요성이 더 네. 점차 중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쌀이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았고, 이제 자율주행에 차에 또 뭐가 많이 들어가겠냐. 그다음에 요즘에는 AI 칩법 뭘로 돌아가겠냐. 그러니까 이만큼 반도체 중요성 더 커진 이유는 또 뭐가 더 있다 보세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안보적인 가치도 있어요. 안보. 사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뭐 자동화하고 사람을 아끼게 하는 건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 뭐 포크레인 이런 것도 사람 10명이 이제 삽들고 해야 될 거를 뭐 포크레인 하나가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그 산업들이랑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얘가 지금 가진 큰 차이는 워낙에 자본이 많이 들고 기술력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예를 들면 메모리 하던 회사가 30개 가까이 됐는데 한 30여 년간 줄어서 3개만 남았어요. 아, 진짜 어디 남은 거죠?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 회사가 메모리 중에도 이제 한국이 강한 부분 D램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상황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만 겪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들과 그 계약을 하고 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제조 장비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노광이면 노광이고 뭐 식각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장비 파는 회사들도 줄었어요. 수가 한두 개로 줄었죠. 그러니까 그 외교를 하는 어떤 정치인들 입장에선 엄청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가가치도 크고. 근데 제가 여기서 부가가치 탓을 안 해서 회사 하나만 잡으면은 외교, 정치 이런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나라의 D램을 끊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전자산업을 거의 무력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러면 차지하면은 좋은데 삼성전자를 직접 차지할 수 없는데 보면은 또 역시 들어가는 장비가 한두 개 회사에 그 의존하죠. 삼성전자도. 인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중요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제조 장비라도 여러 군데에서 구할 수 있으면 대체 회사가 생길 텐데 지금 있는 반도체 회사의 크기도 엄청 크고 그 회사들의 납품하는 다른 그 장비 회사도 엄청 크고 서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거대한 산업을 하는데 실 한 가닥으로 쭉 매달려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도 중요해진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메모리에서는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 다른 공정도 비슷하다 했는데 왜 이렇게 뭔가 가정, 독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력이 차지하는 영향이 크고요. 근데 단순히 기술력만 그러면 좋은데 제가 예를 들면 작년에랑 올해를 비교하면 반도체 그 기초 소자,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하나 만드는 비용은 점점 싸져요. 예를 들면 작년에 하나에 뭐 100원이었다가 올해는 80원 이렇게 싸지긴 하는데 그 80원이라는 낮은 가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해야 돼요, 점점.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소 뭐 웨이퍼 1000장이면 됐던 게 지금은 웨이퍼 한 3만 장은 만들어야 새로 공장을 지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회사들이 줄어들겠죠. 웨이퍼 500장만 만들어도 제가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수십 개 회사가 할 텐데 그 다음엔 1000개 해야 되고 2000개, 3000개 해야 되면 규모의 경제를 안 이루면 버티기 힘든 구조라는 그렇죠. 거네요. 왜냐하면 연구개발비는 상수고 그 다음에 그 투자는 이제 제가 늘릴수록 웨이퍼 양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점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한국 수출에서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이고 어느 정도나 큰 거죠? 이제 예전에는 정말 높을 때 한 17%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제 2022년 그 통계청 이런 거를 자료를 보면 한 10% 후반, 1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수출액으로. 예전보다 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한국이 그 디램에 되게 의존하는데 디램은 가격이 많이 변해요. 디램 가격이 지금 작년 초,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이죠. 그때랑 비교하면 절반이 넘게 떨어졌잖아요. 반도체 수출에서 디램의 비중이 한 뭐 60, 70%다 하면은 30% 이상 나가겠죠. 그것만으로. 그럼 최근 어쨌든 무역 적자에서 반도체 수출이 또 급감했잖아요. 예, 당연하죠. 그 이유는 뭐죠? 역시 그 단가가 떨어지니까 같은 양을 팔아도 그 수출액이 줄어들겠죠. 근데 수출 물량도 좀 줄었잖아요. 불황이 심하니까. 결국 이 수출 문제의 원인은 이제 반도체는 그 전자제품 만드는 재료잖아요. 전자제품 자체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줄었으니까 작년에. 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반도체 하면 뭐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쪽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1등 기업, 뭐 애국 이런 걸 빼고 객관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계셨으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적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여기서 이제 연산할 때 쓰는 반도체들,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안에는 필수적인 게 뭐 CPU 같은 연산용 칩이랑 그리고 그 CPU 같은 게 사용할 데이터나 명령들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예요. 1등? 예, 1등. 거의 뭐 30년간 1등일 거예요, 그쪽에선. 그래서 삼성전자도 계속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연산용 칩들 있잖아요. 근데 이 연산용 칩은 만드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보통 칩을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연산용 칩도 다 그런데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제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앞이 설계고 뒤에가 이제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그렇죠. 앞에 제조인데 팹리스잖아, 앞에가. 그렇죠. 그렇게 팹리스 파운드리라고 부르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확장하려고 한 건 여기서 파운드리 쪽. 근데 이 파운드리 쪽은 세계 2등을 하고 있죠, 지금. 2등이면 1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TSMC죠. MC인 거죠. 자, 그럼 삼성전자 어쨌든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공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강국은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는. 거의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하면은 뭐 90년대 한 중반까지만 가도 이미 반도체 강국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도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 세계 1등이었거든요. 그 메모리는 그 어떤 컴퓨터나 조그만 가전제품에서 필수적인 부품이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강국이긴 했던 거예요. 90년대부터. 예, 다만 이제 지금처럼 막 전 세계 과점을 하는 거 아니고 그때 디램 회사 한 10개씩 있었으니까 10개일 때에도 1등이고 9개 돼도 1등이고 8개일 때도 1등이고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죠, 실제로는.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보다 이전엔 다른 게 주력이었을 텐데 어떻게 반도체를 좀 가게 됐던 거죠? 사실 반도체는 거의 이건희 회장이 독단적으로 시작한 거라고 봐야죠. 당시에는 뭔가 회사 내에서는 반대도 심했던 걸로 제가 들었던 뭐 것 이건 같은데. 나라에서도 반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면 엄청 첨단 산업이잖아요. 근데 거의 80년대 보면 한국에 뭐 대졸도 별로 없고 뭐 연구원도 별로 없고 쌓아놓은 자본도 별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시점에 그때도 이제 메모리란 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고 나서 큰 변화가 생겨요. 이제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저 태어나기 전인데 실제로는 컴퓨터라는 게 거대한 컴퓨터 하나 만들고 메인프레임이라고 그거를 단말에다가 나눠 쓰는 형태로 막 썼다고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쓰다가 어느 순간 IBM이 그 PC, 개인용 컴퓨터란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예전 대학 연구소에서 쓰는 슈퍼컴퓨터 같은 걸 만들면 수명이 어때야 되겠어요? 길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명도 길고 신뢰성도 막 엄청나고 해야 되는데 개인용 컴퓨터를 쓴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신뢰성 이런 거 요구치가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 컴퓨터보다는. 왜냐하면은 그 메인프레임처럼 성능이 좋지도 않고 이 개인 컴퓨터 시대로 넘어가면 컴퓨터는 어떤 이유로든 망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모리가 안 망가져도 다른 게 망가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컴퓨터 수명은. 그러니까 그 품질보다는 서서히 이제 싼 가격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캐치한 게 삼성전자인 거죠. 이제 싸구려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딱 제품 수명에 맞고 그 안에서 최대한 용량을 주는 게 중요하다. 가성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 뭐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건물 콘크리트만 한 5,000년 가는 콘크리트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가 5,000년 안 가고 심지어 5,000년 가는 건물 지어봤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부시고 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한 거죠, 메모리 시장을. 근데 당시에 메모리 사업을 하던 다른 회사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메모리 회사들은 굉장히 그 일본 쪽 회사들이 많죠, 그때. 좀 사치제나 명품을 판다고 생각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건 사치제 명품이 아니고 좀 그 소모품에 가까운 것이다. 노광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제조 기술을 그 원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이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2013년쯤에 이제 일본의 LP다라는 메모리 회사가 무너지면서 지금의 과점 구도가 유지됐죠.
어쨌든 메모리에는 최강자고 이제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랭킹이 이제 두 번째인 그렇죠.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예전에 이제 9만 원일 그렇죠. 때처럼 그 정도 주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뭐 영원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걱정도 많고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과연 앞으로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많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망하지 않는 회사는 없겠죠. 네. 당연히 항상 회사가 있으면 그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제조 환경을 보면 역시 삼성전자에게도 위기 기회가 같이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떤 위기가 기회가 있죠? 이제 위기 중에 지금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들이 겪는 큰 위기는 제조 장비가 많이 비싸다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그 노광기, EUV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기계 가격이 1,500억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 기계는 5,000억 원이 되는데 기계 하나가 뭐 4,000억, 5,000억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우와 대단하다라고 부를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원가의 일부잖아요, 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예를 들면 재작년에는 1년 지났더니 20% 싸졌어요. 같은 소자 개수에. 내년엔 17% 싸지고 15% 싸지고 이렇게 원가 절감이 점점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반도체를 안 바꿀 수 있어요. 옛날 거 쓰면 되잖아요. 전보다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회사들이 겪을 큰 그 위험 중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냐 하면요.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드는 쪽도 뭔가 하려고 하지만 반도체를 쓰는 입장, 예를 들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요. 이런 데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반도체를 설계를 해요, 그냥. 왜냐하면은 원래 기존에 인텔 같은데 CPU가 왜 좋았냐 하면 이게 그 범용 칩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인텔 CPU를 쓰면 이걸로 엑셀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돌릴 수 있고 영상 인코딩도 할 수 있고 뭐 다재다능하잖아요. 근데 이 CPU의 성능이 예전에 1년에 2배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짜놓고 그냥 바꾸면 되죠. 근데 지금은 한 1년에 20%밖에 안 좋아진다고 해보세요.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회사가 크니까 특정 목적에 맞는 칩을 자기가 설계해버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사가 엄청 크니까 원래 칩 설계하는 비용은 상수잖아요. 제가 뭐가 됐건 칩을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예를 들면 한 몇백억을 써야 돼요, 설계에. 제가 하나만 쓸 거면 설계 안 하겠죠. 그냥 남의 칩 사갖고 여러 개 사서 쓰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 같은 걸 운영해야 되는데 유튜브 업로드하면 인코딩을 하잖아요, 유튜브 서버가. 근데 저는 칩이 다재다능한 칩은 필요 없고 인코딩만 잘하는 칩을 만들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칩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운드리 쪽으로 유입이 되겠죠, 고객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 팹리스 고객은 아닌데 그 거대한 그 플랫폼 회사들이 팹리스화 하면서 고객으로 유입이 될 수 있죠, 삼성전자. 이거 만들어줘.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제조로 진출하는 건 또 너무 허들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칩 설계 조직은 뽑았다가 안 되면 자르면 돼요. 이거 지적재산권 사업이니까. 근데 구글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TSMC가 1년에 20 몇 조 원씩 돈을 쓰는데 그건 TSMC는 오래 했는데도 그만큼 쓰는 거잖아요. 그럼 구글이 하면 27조 원의 반도체 공장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의 진입은 좀 막혀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역시 완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전회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칩의 성능 향상이 좀씩 더뎌지면 본인들이 팔고 있는 가전제품에 맞게 최적화를 할 여지가 좀 더 있죠. 그런 면에서는 좀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도 반도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이제 중국이 반도체 한국 뭐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격차가 조금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격차가 혹시 뭐 어느 정도 기간인지랑 우리나라가 뭐 따라잡힐 수도 있을까요? 뭐 기존에는 이제 낸드는 한 2년 가까이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뭐 D램은 4년 5년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요번에 그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장비 규제를 하면서 좀 이제 숨을 쉰다고 봐야죠. 사실 저는 그거를 준다고 해도 바로 따라잡힐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가능성은 작을수록 좋잖아요. 이제 반면 설계 쪽, 이거는 지적재산권 사업이니까 중국도 설계 쪽은 그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 엄청 많이 팔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그 스마트폰 AP나 이런 걸 중심으로 설계 회사는 많이 발전했어요. 아마 한국보다 설계는 훨씬 잘할 거예요. 그래서 설계 측면에서 보면 나름 강국이지만 중국이 이제 트럼프나 그런 시절에 제일 걱정했던 건 이 설계 회사들이 전부 TSMC 같은 곳에 다 TSMC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 기술은 좀 따라오려고 했지만 최근에 이제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설계 쪽은 꽤 잘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거였죠. 왜냐하면 목줄이 서방에 잡힌 건 똑같거든요,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근데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반도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어쨌든 규제를 하면 할수록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는
굉장한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지랑 또 특히 그 안에서도 어떤 뭐 걸 만드는 기업들이 좀 혜택이 있을까요? 저는 요 구조 자체에서는 되려 어떤 뭐 장비를 만들거나 이런 회사들은 큰 차이가 없고 그 반도체 완제품 예를 들면 메모리나 뭐 파운드리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그냥 경쟁자 잠재적인 경쟁자가 사라진다 이 정도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회사를 나눠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장을 확장하는 게 좀 힘들어졌죠. 근데 중국에 사업장이 없는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좀 큰 이득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대신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뭐 이걸로 시끄럽긴 하지만 지금 뭐 설령 마이크론이 좀 유리해졌다고 해도 경쟁자 하나가 행여나 생기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반도체 장비 납품하는 회사들 입장에선 딱히 좋진 않죠. 왜냐하면 원래 중국이 그 반도체 기술을 따라오려고 좀 과잉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장비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국 반도체가 앞으로 세계 시장 좀 지배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미국도 안 되잖아요. 이거 예전 TSMC도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계에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체는 불가능할지언정 미국이 무력화는 시킬 수 있어요, 회사를. 그러니까 TSMC는 노광기가 있어야 돼요. 그 노광기가 그 회로를 미세 회로를 그리는 그 광원인데 그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에서 들어오죠. 근데 ASML의 그 EUV 레이저는 그러니까 사이머라는 자회사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TSMC 영업을 방해는 완전히 못해도 다음번 미세화는 못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한마디로 ASML이 없으면 곤란하고 ASML은 또 EUV가 없으면 곤란하다. 그렇죠. 그럼 미국은 또 어떠냐?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그 부가가치를 제일 많이 가져가는 회사인데 그 다음에 뭐 대만, 한국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그 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미국은 대부분 팹리스예요. 제조 이상으로 그 칩의 설계는 가치가 큰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EDA 툴이란 장비를 팔아서 부가가치를 갖는데요, 미국이.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TSMC가 없으면 부가가치에서 제일 큰 게 설계잖아요. 그러면 역시 설계 부가가치 사라지잖아요, 같이. 서로가 서로를 뭐 어떻게 하긴 좀 힘든 구조인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서로 이제 한때 날리면은 거의 바로 그 주먹이 날아오는 그런 그냥 형태잖아요. 다 같이 죽는 구조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느낌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그 미국도 아마 공급망 안정성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공급망이 다 한 가닥 실로 엮여 있는데 실 하나 끊으면 넌 죽고 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냐? 그럼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 공급망 사슬 안에서, 그 부가가치 안에서 우리의 그 제조에 필요한 가치 사슬 유지하고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봐야죠. 혹시 그러면 뭐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2차 전지에서는 배터리, 그 다음에 양극재, 그 다음에 강물이 있으면 조금 더 갑인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에서는 조금 더 갑인 그 기업이나 뭐 어떤 걸 제작하는 곳은 없나요? 이게 배터리랑 전 되게 많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배터리 사업을 제가 잘 이해하진 않는데 이 배터리는 기술 개발이 오랫동안 뭐 리튬이온에 있었고 그다음 이것저것 개발하긴 하지만 들어가는 광물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 광물 없으면 좀 못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런 게 아니고 웨이퍼는 사실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빈 웨이퍼는 다 만들 수 있고 제조 장비는 뭐 ASML 이런 데서 사오면 이론상은 할 수 있죠. 근데 거의 순수하게 그 미세 회로를 그리고 수율 높이는 기술이 이제 기술 장벽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순수하게 TSMC는 자기들이 스스로 어떠한 제조 장비도 만들 수는 없어요. 노광기는 ASML, 뭐 식각 이런 건 뭐 램이나 예를 들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이런 미국 회사에서 사오겠죠. 근데 다른 회사한테 그 기계를 다 줘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예를 들면은 거의 미슐랭 3스타 요리사 도구를 다 주고 똑같이 만들어 그러면 포기하겠죠, 제가. 그 노하우의 영향이 너무나 큰 거죠, 여기는.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가 강점인 거잖아요. 메모리 쪽이 좀 더 강점이죠. 근데 반도체 설계 팹리스 쪽에서는 좀 뭔가 두각을 보이는 거는 쉽지 않은 건가요? 팹리스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한국도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것도 팹리스 영역이긴 해요. 그거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팹리스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암칩, 암 기반의 칩이나 그리고 인공지능 하는 엔비디아의 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칩들은 다 어떠냐 하면은 사실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칩을 쓴다는 건 제가 예를 들면 그 아이언맨처럼 뭐 딱 아크 리액터 박듯이 박으면 돌아가는 물건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코드들이 이제 특정 회사의 칩을 전제하고 쓰여 있어요. 인공지능 코드는 뭐 거의 99% 엔비디아 칩을 당연히 쓸 거라고 믿고 만들어 놨고요, 인공지능 코드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일할 때.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도 암 설계가 들어간 칩을 쓸 거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한국이 이 상황에서 이론상 좋은 칩을 그냥 줘봤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팹리스가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팹리스로 뭔가 칩을 만들어도 기존 생태계를 뚫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고작 한 10%, 20% 이론상 좋은 칩을 만들어봤자 여기서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사겠어요? 저는 칩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학습시키고 추론시키는 게 목적인데 제가 칩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한테 야, 이 학습용 칩을 써봐라. 그러면 저쪽에서 물어보죠. 이걸로 뭐 돌아가는데? 지금부터 같이 만들자. 이럴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팹리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되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KGPU 뭐 이런 거 만드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아예 그 지금 존재하는 칩들이 못하는 거 그런 영역을 사업 영역으로 놓고 반도체 설계 회사랑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 얘는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뭉쳐갖고 무조건 완성된 서비스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랑 반도체 회사 설계 회사가 같이 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꼭 설계를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암 설계가 뭐예요? 암은 이제 그 영국에 있는 회사 이름인데 이제 이 회사는 좀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떠냐면 삼성전자 같은 데나 퀄컴 같은 데가 스마트폰용 AP를 설계하잖아요. 근데 그 칩 전체를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설계의 일부를 사서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칩을 설계했다고 했지만 제가 벽돌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설계는 그대로 갖다 쓰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암이라는 회사는 근데 우리 스마트폰 AP에서 되게 중요한 거 그 연산하는 부분 이제 CPU 부분을 설계해서 주는 곳이에요. 그 외의 것들을 이제 채우는 거네요. 그렇죠. 자, 파운드리 사업이 어쨌든 세계 강자가 삼성전자, TSMC인 거잖아요. 그렇죠. 양강 구도 이제 앞으로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짧게 보면 파운드리 투자액이 막 나오잖아요. 예상치나 실제 공개치. 근데 TSMC가 지금도 파운드리는 몇 배 더 투자하잖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럼 짧게 보면 시장 점유율은 비슷하겠네요. 아마도. 저는 이제 그런 양적인 비교나 이런 것보다 항상 삼성전자가 이제 2등인데 1등이 아닌 기업이라서 맡기는 회사가 되느냐 아니면 특정 회사들의 선호하는 파운드리가 되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파운드리 산업은 되게 그 팹리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신뢰를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맡긴다고 바로 뭐 금형 뜨는 것처럼 뭐 일주일 뒤에 만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설계 회사들 입장에서는요, 파운드리도 그 일단 공장 지어놓고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그 공수표를 날려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3나노를 2024년에 만들 거다라고 하고 연구 개발을 하면 공장은 어떤 식으로 짓는 거냐 하면 그 고객들 모이는 거 보고 짓는 거예요. 좀 아파트 분양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설계하는 회사가 어떻게 설계하냐 하면요. 삼성 3나노 특성에 맞춰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용으로 설계를 해놓으면 TSMC로 가는 게 많이 힘들죠.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뢰를 쌓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호되는 파운드리가 된다는 건 이제 일정이나 수율 문제를 안 겪고 계속 차지했던 고객이 지금 뭐 뉴스에서 어떤 고객이 물량을 줄였네 만에 하는 얘기들 있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시점이 되어야 아마 강한 이등이 되겠죠.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이제 TSMC 지분 매각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예. 제가 뭐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이제 중국과 대만의 그런 리스크를 좀 조심하기 위해서라는 거 뭐 기타 등등 이유가 있을 건데 좀 왜 그런 결정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버핏이랑 아는 사이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전체 그 버크셔 해셔웨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거 시험 삼아 넣어봤다 팔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물량이 엄청났는데 그 엄청난 물량을 뭐 시간 들여가면서 뭐 조금씩 팔았으면 그러면 아 이거 산업이 큰 문제겠구나 했는데 쉽게 말하면 거의 버크셔 해셔웨이가 찍먹했다가 찍먹 한 번 하고 관두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는 엄청난 의미를 막 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만큼 비중이 엄청 많진 않았으니까 예, 너무 의미를 부여하진 말자. 자, 그리고 탈세계에 어쨌든 이제 반도체 정세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죠. 주가,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또 영향을 받을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 사실 이거 너무 매크로 영향을 크게 받아서 사실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들 마이크론 뭐 하이닉스 이런 데 투자가 그렇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어요. 2021년에. 왜냐하면 리오프닝 하면 수요 늘어날 거고 하니까 투자해 놓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돈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전쟁 터지고 뭐 중국에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시위 터지고 하면서
수요 절벽이 생긴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지금 매크로 상황이 크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예를 들어 확률이 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크라이나에. 유럽에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특정 그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정확한 예상은 안 하려고 해요. 다만 상황이 지금처럼 가고 혹은 얼마 뒤에 이제 전쟁이 서서히 진정되면 여기서 더 내려갈 만한 데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감산도 되게 열심히 했고요, 회사들. 그리고 감산뿐만 아니라 차기 투자도 줄였죠. 뭐 거의 마이크로 하이닉스는 절반 가까이 투자를 줄인 거예요. 이거 옛날로 따지면 거의 반도체 회사 하나씩 망해서 사라지는 거랑 비슷한 레벨일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밀릴 곳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놔도 전쟁이 크게 확전되면 또 이 가전제품 같은 건 사실 안 바꾸고 버텨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전 교체를 안 할 거고 그러면 좀 수요 문제 또 생기겠죠.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냥 감내를 하려고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건. 그러니까 운이 없구나.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반도체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분야에 이제 또 작가님은 이제 전문성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나는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여전히 유효한지도 궁금하네요. 뭐 그때랑 똑같습니다. 그때랑 지금 기준이 똑같은 이유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그 일하는 전업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수익은 보고 싶지만 큰 수익, 예를 들어 하이 리턴이나 하이 리스크를 같이 가져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그 성장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제가 예를 들면 장비 회사나 뭐 소부장 회사들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변동이 엄청 커요, 여기는. 최종 제품 만드는 회사보다 항상 변동이 크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쪽을 좀 좋아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성격상. 왜냐하면 그런 거 할 시간에 저도 제 일 하면서 자기 개발하고 예전 개별 종목 볼 시간에 좀 더 큰 시장뷰를 보고 이러는 게 좋은 거죠, 저는.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뭔가 어쨌든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기반한 믿음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에 사시는 거겠죠? 이제 제가 지금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는 투자를 안 줄였죠. 뭐 조금 줄였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딱 보면 왜 하이닉스랑 마이크로는 투자를 줄여야 됐느냐. 이제 지갑이 비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은 반도체가 엄청 호황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도 배당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도 더 뽑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유보금이 100조 가까이 있지만 하이닉스랑 마이크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디램 가격이 절반 넘게 떨어졌으니까 매출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앞으로 해야 될 행동은 두 개예요. 첫째는 일단 당장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는데 사람을 바로 줄일 순 없죠. 그게 옳다고도 못하고. 그러면 반도체에서 원가 절반은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래의 공장을 포기해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전체 원래 쓰던 현금의 4분의 1 정도가 회복되죠.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첫째로. 둘째로 요번에 이렇게 또 3자 간의 치킨 게임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아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도. 왜냐하면 진짜로 지갑 빵꾸 났을 때 큰일이 났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지갑이 텅텅 빌 때까지 뭔가 투자하고 M&A 시도하고 이런 걸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또 투자 감소로 이어지겠죠, 별 수 없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투자 감소를 하지 않은 회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를 줄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두툼한 지갑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큰일이 났었던 건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뭐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가격 확 떨어지고 이런 거. 근데 그 상황인데 하필이면 그때 돈이 없는 거죠, 나머지 두 회사가. 별 수 없이 투자를 줄여야 됐고, 이 회사들은. 그런 거 한번 겪으면은 현금을 좀 모아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나머지 두 회사가. 반도체가 워낙 우리 사회에 중요하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총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뉴스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 중에서 뭐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랑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뭔가 위험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프로, 예를 들면 김 작가 이런 것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100% 믿으면 절대 안 되죠. 네, 뭐 99%쯤 믿어야 되겠죠. 네. 저도 이제 100% 믿어야 안 돼요. 저 한 99.5%쯤 믿어도 되는데. 왜 본인은 99.5고 저는 99%예요. 난 소중하니까. 네. 난 소중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도 좀 쏠리고 자기 마음에 꽂히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챗GPT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와 이제 사람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하고 어느 한쪽에서 에이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제일 자극적이고 그 임팩트가 클 거라고 말하는 기사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세상은 지금 몇천 년간 서서히 변해왔는데 갑자기 오늘 세상이 챗GPT가 뭐 저번 달에 나왔고 항공모함 타고 드리프트 하듯이 세상이 확 변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란 거죠. 이제 저는 이런 데 출연하고 기회를 주셔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걸 보기 전에 모든 걸 의심해야 되고 결론부터 말하면 그 어떤 기술의 베이스를 보고 요 말의 진위를 가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쪽이죠. 일부 영상에서 그 마지막 심플한 질문만 딱 하나 드리면 예. 한국 반도체 향후 몇 년간은 괜찮은 건가요? 저 은퇴할 때까지 괜찮지 않을까.